국가대표 6명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다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성실하고 끈기가 있고 참을성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은 이제 잘 살펴보면요 아주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안녕하세요. 교육고민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지난 30년간 최고의 수학 영재들을 직접 가르치신 수학 영재 전문가, 영재교육 전문가 교수님과 함께요. 아이의 영재성을 발현시키고 결국 해내는 아이로 만드는 방법,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학교 수학과 송영진 교수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참가하는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30년간 영재들, 소위 말하는 수학 영재들을 많이 봐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보셨을 때 그런 아이들, 수학 영재들의 공통적인 특징, 뭐로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가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를 통해서 이제 많은 그 영재 아들을 만났는데요. 이제 수학이라는 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고수 위에 고수가 있고 네. 또 고수 위에 고수가 있어서 수학에서 이제 최상위급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요. 이제 그 학생들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성실하고 끈기가 있고 참을성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은 이제 잘 살펴보면요 아주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뭘까요? 그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인데 애들이 굉장히 겸손합니다. 통상적으로 뛰어난 영재 그러면 이제 자만심이 가득한 예, 예. 자기중심형 인간 이런 예, 걸 예. 떠올리지 않습니까? 소통 잘 안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학습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끈기, 참을성, 또 남을 인정하는 것, 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성실함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이제 겸손한 태도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사실은 경쟁심도 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처음에 올림피아드 할 때 아이들이 왜 이렇게 겸손하고 착하지? 예, 예. 그것도 하나같이 교수님도 선입견이 좀 있으셨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너무 겸손하니까 놀라셨나 봐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잘 나중에 보니까 결국 겸손한 태도가 좋은 학습 태도로 연결이 되고 건전한 경쟁심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첫 번째 이 수학 영재들의 공통적인 부분으로 지적 능력, IQ라든지 웩슬러 지능 검사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런 지적 능력이 아니라 비인지적인 능력, 감성적인 부분, 협동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네요. 예,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아주 예외적인 천재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예, 가끔 예, 예. 몇 년에 한 명 정도. 이제 국가대표가 되는 학생들은 뭐 정말 특별한 영재들이죠. 사실 태어날 네네. 때부터.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재능적으로 볼 때는 글쎄요, 한 1000명 중에 한 명 정도의 재능은 꼭 필요합니다. 아마 그 정도 혹은 이상. 네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대표가 되는 학생들은 실은 이제 뭐 몇만 명 중에 한 명 혹은 몇십만 명 중에 한 명 정도의 성취를 이루는 학생들인데요. 네네. 그런 성취를 이루는 데는 사실은 어떤 이제 어느 정도의 재능을 가진 학생들, 예를 네네. 들어서 한 1000명 중에 한 명 정도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해에 몇백 명씩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중에서도 1, 2등 하는 학생들과 10등 하는 학생들과 20등 하는 학생들이 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 그런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재능의 차이로부터 그런 심각한 차이가 일어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재능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예, 예. 그 재능을 가진 학생들 몇백 명 중에서 예. 또 1등, 2등 하는 것은 예. 더 이상 재능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천재성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네네. 최후의 승부는 결국 본인의 성격, 그러니까 노력하는 성격, 네네. 겸손한 마음, 네네. 또 자기의 환경.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영재성으로 볼 때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이 아이를 이기긴 힘들어 하고 느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10여 명 봤습니다. 그럼 정말 뛰어난 천재적인 예, 친구들. 그런 학생들은 예. 워낙 그 천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남들이 따라가기는 주변의 학생들이 따라가기는 어렵다 이런 느낌 받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약간은 그 친구들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그럴 수 그런 있죠.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교수님 보셨을 때 타고난 부분이었을까요? 예, 타고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DNA라든지. 근데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뭐 어떤 학력이 좋거나 네네. 또 과거에 영재였거나 이거와 크게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상관관계는 크게는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평균적인 어떤 가정보다는 좀 학력이 높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교수나 의사의 자제 이런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아마 그분들이 물려준 DNA보다는 네네. 학습하는 환경, 환경. 또
어렸을 때부터의 좋은 조기 교육으로 인해서 학습하기에 적합한 성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문득문득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특히 더 영재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재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라든지 영재를 좀 구별하고 판별하는 그런 기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영재도 등급이 있습니다. 지능 지수 기준으로 하면 보통은 이제 영재들을 상위 2% 정도 영재로 잡습니다. 아, 상위 2% 정도요? 예. 근데 상위 2% 정도를 잡으면 그거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이제 인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왜냐면 우리는 흔히 타고난 천재만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상위 2% 정도를 잡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약간 좀 폭넓게 잡아야 예. 영재를 놓치지 않는다 하는 이제 개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학생이 상위 2%에 간당간당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네. 지능지수 기준으로 볼 때 사실은 그런 학생들이 아주 최상위급의 사급 성취를 이루는 경우도 있거든요. 2%라고 하면 웩슬러 지능 검사로 한 해서 130점 정도 기준이 되고요. 130점 예, 예. 정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영재의 분류에 대해서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능지수라든가 이런 것이 개발된 미국에서 굉장히 예, 예민하게 이제 그러실 영재들을 것 같아요. 분류하려고 하는데요. 예, 예. 보통 일반 영재 위에 약간 이제 특별한 영재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고도 영재라는 말, 고도 우리말로 영재, 네네. 고도 영재라는 말도 쓰고 또 초고도 영재라는 말도 예, 쓰고요. 예, 예. 고도 영재는 영어로는 이제 HG, Highly Gifted라고 해서 HG라고 부르고요. 상위 0.1% 정도, 그러니까 1000명에 1명 정도. 0.1%. 예. 아, 그리고 네. 초고도 영재, 네네. 이거는 이제 EG라고 하는데요. Exceptionally Gifted 네네. 해가지고 그건 0.01%. 0.01%.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00명에 1명이죠. 네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아무래도 미국 중심에서 네네. PG라고 Profoundly Gifted라고 해서 희귀 영재, 우리말로 희귀 영재라고 해서 뭐 기준치가 따로 없습니다. 네. 뭐 전문가들이 내가 볼 때는 내가 여태까지 본 애 중에 가장 똑똑해. 희귀하다. 뭐 이런 정도. 교수님 보셨을 때 이 IQ, 지적 능력은 타고난 부분이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높겠죠. 그렇지만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미 1살, 2살, 3살, 4살 때 굉장히 좋은 조기 교육을 받아서 더 레벨업 되고. 그렇죠. 아. 근데 그걸 굳이 구별할 네네. 필요도 없고 구별하기도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가 영재에 대해서 뉴스에 나올 정도는 아마 타고난 천재들 많이 저희는 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유초등 시기에 뛰어난 영재들이 그런데 그 이후 중고등, 대학,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저희는 많이 접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두 가지 관점이 두 가지 관점. 있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첫째는 진짜로 그 영재성 있는 학생들이 진짜 실력자인 성인으로 크는 것이 이제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런 이제 네네. 원론적인 있죠. 원론적인 관점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알려진 영재는 그렇게 너무 알려진 것 때문에 오히려 네네. 그렇게 성공하는 거에 장애를 받지 않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 전자는 굉장히 논란이 많고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제 후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대표적인 예가 이제 송유근 같은 맞아요. 학생인데요.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예. 그런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재성 있는 아이에는 불명하겠지만 너무 이제 대중에게 알려지고 네네. 또 너무 지나치게 이제 관심을 받고 또 지나친 월반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오히려 그 학생이 훌륭한 실력자로 크는데 예. 장애가 되었다. 또 볼수 한편에서 이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뛰어난 친구들은 거기에 맞게 월반을 하고 선행도 해야 되고 1대1로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잘못된 인식입니다. 네,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아주 뛰어난 학생이 있더라도 그 학생은 그냥 어떤 그쪽에 뛰어난 재능이 있을 뿐이지 그 학생에게도 복잡한 인간으로서 정서가 있고요. 네네. 또 결국 이 학생이 결국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다음에 훌륭한 실력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또 행복한 어른이 되는 것이고 예. 한 인간을 만드는 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단순히 그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희생하고 그 네네. 학생을 자기 동료들로부터 떼내서 예. 그 완전히 이제 고립시켜가지고 특히 송유근 같은 경우는 8살 나이에 대학교에 들어가고 예. 거기서 이제 그것도 또 1대1 교육을 받고 교수님이 계신 대학 아닌가요? 예, 제가 있는 맞죠? 대학인데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그때부터 사실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걸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그 얽힌 얘기를 잘 보면 또 그 살아온 과정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영재들에 대한 오해가 거기 다 녹아 있다. 네. 라는 걸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사실. 짚어주세요, 교수님. 제가 이제 뭐 다 짚어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네. 지금 말씀드린 게 첫 번째는 지나친 월반, 속지는 좋지 않다. 왜냐하면 아무리 영재라도 동료가 필요하다. 동료가 필요하다. 예, 특히 자기랑 놀 동료, 경쟁할 동료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레벨업 돼요. 예, 그렇죠. 경쟁할 동료는 납득이 가는데 놀 동료는 그렇죠. 어떤 의미로 말씀하실까요? 그야말로 자기가 그냥 노는 거죠. 아이들은 놀아야 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제가 한번 어떤 언론에 봤더니 송유근 군이 뭐 하여튼 20살 때쯤인가에 자기가 한 그 나이로 뭐 8세, 9세, 10세로 돌아가면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친구들을 사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네네.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뭐 근데 사실은 이제 모든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동물 키우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한 인간을 키우는 건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인간이 어떤 한 인간이 인격적으로 크는 그런 네네.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훌륭한 실력자가 되는데 네네. 다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네네. 심지어는 사회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 외에도 예를 들자면은 뭐 일단 알려지는 것이요. 네. 이제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본인은 어떻게 되냐 뭐든지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실패를 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천재라도 네. 아무리 뭐 아인슈타인이 다시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그 쓴맛을 보거든요. 그 네. 쓴맛을 자기가 겪고 거기서 자기가 그걸 딛고 일어나는 힘이 있어야 결국 훌륭한 영재가 되는데 네네. 자기가 항상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학생들은요 못하면 예. 어떤 반응을 보여요? 다른 핑계를 찾습니다. 난 이렇게 해서 못했어. 아니면 네. 다른 핑계를 찾지 못하면 그걸 피합니다. 이건 아닌가 봐. 나는 이걸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지 난 이거. 않아.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더 이제 강할 것 같아요. 워낙 그렇죠. 칭찬을 왜냐하면 많이 자기는 받는 항상 친구니까. 승리자여야 되고 항상 완벽해야 되고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도 하게 되고 요만큼 하는 걸 이만큼 하는 것처럼 네네. 해야 되고 아마 추측하는데 송유근 군도 그런 과정을 심리적인 과정을 겪었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지극히 안 좋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전한 경쟁심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최근에 뭐 백광영군 사건도. 그러니까 이제 그 송군이나 백군의 경우에 그들의 영재성을 의심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예. 다만 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만큼 영재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능력 못지않게 비인지적인 능력이 너무 중요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영재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거 자체를 반대합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정도가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선 주목하는 것은 이제 과도한 월반, 월반, 속진, 선행 이런 것인데요. 그런 것이 새로울 수 있고 또 이제 영재이면 당연히 이제 뭐 선행 학습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또 영재들은 영재들끼리 모아놓고 경쟁시키고 공부시켜야 된다는데 이게 일견 맞을 것 같긴 하지만 실은요 영재 아들도 그 일반 학생들과 어울리고 놀고 또 쉬고 싶고 어디 놀러 가고 싶고 하는 심리가 똑같거든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겠죠. 네네. 그렇지만 그걸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 그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사회성이 부족한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한 가지에 몰두한 학생들이라든가 한 가지에 너무 몰두한 학생 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말 영재여가지고 네. 학교에서는 일반 학교에서는 가르치기가 어려운 학생들이라든가 좀 감당이 안 되는. 예. 제가 여태까지 본 최고의 영재들 아까 10명 정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하고 학교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요? 그 친구들은 다 똑같이 일반 학교를 다녔어요? 예.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영재학교를 다녔지만 네네. 초중 등 적어도 중학교 때까지는 일반 학생들이랑 똑같이 배운 거죠. 그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장점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영재성을 해치지는 않는다. 특별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어떤 거 있냐면 그 학생의 영재성이나 발전 속도에 따라서 그거에 걸맞는 빠른 교육을 시켜서 결국 대학에 빨리 보내고 네네. 또 박사학위도 빨리 주고 네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10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해봤더니 그게 결국 그 결과가 안 좋다는 경험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영재들을 보니까. 예, 왜냐하면 사실은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5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뭐 18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학생들이 예전에 많았지만 그런 학생들이 그거에 걸맞는 훌륭한 학자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자칫 영재하면 떠오르는 그런 선입견들에 대해서 교수님이 그런 부분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특히 이번에 영재 법칙이라는 이 책을 제가 이번에 신간으로 내셔서 읽어보니까 경험담을 통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재를 만드는데 부모의 노력과 자세를 좀 강조해 주셨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재가 이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재 본인의 이제 성격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성격을 형성하고 학업에 대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건 사실 부모님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죠. 부모님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부모님이 책임감도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업 성취를 이룬 학생들의 어떤 공통점을 어떤 겸손이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면요. 그 학업적으로 성공한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공통점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부모님들의 침착함입니다. 침착이요? 예. 어. 굉장히 차분하시다 그럴까? 어.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예. 막 아이들의 어떤에게 효율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실 또 이제 것 많은 같은데? 또 부모님들이 아 내가 이렇게 애가 뛰어난데 그거에 걸맞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혹시 죄를 짓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심리를 네네.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러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죠. 예. 근데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영재 교육이든 일반 교육이든 뭐 도식적으로 예. 또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육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엄청 복잡한 이제 시스템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침착함은 뭘과 연관이 되냐면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특히 영재를 키운다는 것은 사실은 긴 호흡이 필요한 거거든요. 운동선수나 음악가를 키우는 것하고 영재를 키우는 것은 좀 약간 다르다. 그러니까 학업적인, 그러니까 학문적인 영재를 키우는 건 좀 다르다.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운동선수나 음악가나 이제 연주가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부터 막 연습을 많이 그거에 맞아요. 포커스를 해가지고 네네. 초점을 맞춰가지고 젊은 나이에 그 영재성을 꽃피우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한 영재를 키워서 그 사람이 훌륭한 학자나 훌륭한 성공한 사람으로 되는 데는 아주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긴 과정. 예, 그렇죠. 예를 들자면 학자로서 꽃을 피우려면 대개적으로 한 40살 정도 네네. 결국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제가 올림피아드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하면서 그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연령은 언제냐? 네. 제가 꼽는 건 20대 후반입니다. 20대 후반이에요? 예, 예.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훌륭한 수학자, 훌륭한 과학자로 커가는 과정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그때 이제 얼만큼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또 얼만큼 이제 학문에 대한 이해가 높고 예, 예. 얼만큼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얼만큼 내가 나의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는 예, 예.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 네. 생활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재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좀 더 긴 호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동안의 노력과 생활들이 축적돼서 20대 후반에 꼽히는 거네요. 영재성이 발현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아이가 사춘기 때 혹은 그 아이가 그 어렸을 때부터 전부터 너무 자기의 소질 개발에만 집중하지 않았는가. 얘에게 좀 더 다양한 소양을 길러주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네네. 것을 반성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버트란트 러셀이 쓴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도 보면 거기에서도 아주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이제 본인 자신이 훌륭한 수학자였고 또 학업에 대한 욕심이 많았지만 이분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행복을 높이기 위해 행복 지수가 되게 중요한데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다양한 곳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다양한 취미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걸 좋아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영재는 그 부분만 약간의 집착해서 좋아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더 그쪽으로 이끌어줘야 된다는 맞습니다. 부모님들 부담이 있는데 오히려 다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질 개발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아이에게 어떤 교육의 밸런스가 맞지 않을 수 있다. 올림피아드 부모님들에게 물어본 결과로는 뭐 시키셨나요? 대부분 그래요? 과학적인 자료로 예. 제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 학부모들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권합니다. 대기자 TV